안녕하세요. 저는 제 고향에서 작은 개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아침마다 고소한 빵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단골 손님들과 소소한 안부를 나누는 지금의 평온한 삶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타 지역에서 쭉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지도 꽤 됐는데 고향으로 내려올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는 이미 이혼하고 남남이 된 남편과 함께 내려왔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새 출발해보자는 마음으로 내려온 거지만 그 후 남편과는 큰 갈등이 있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죠.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어이가 없고 씁쓸한 기분마저 듭니다. 고향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는 같은 회사를 다니며 만났죠. 남편은 기술 영업직이고 저는 ERP 담당 사무직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2년간의 사내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그러면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는 워킹맘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 같은 게 전혀 없는 회사였기에 제가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거든요. 도움을 주실 만한 양가 부모님들도 멀리 떨어져 사셨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의논 끝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4살이 될 무렵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여유가 좀 생긴 저는 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제과 제빵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동네에 있던 빵집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죠. 짧은 시간 일하는 거긴 해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천직을 찾은 듯 재밌기도 해서 재밌게 잘 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잘 커주었고 남편하고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죠. 하지만 평화롭던 나날은 남편이 회사 동료와 심각한 불화에 휩싸이면서 하루아침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거래처 관련 문제로 동료와 크게 다퉜고 그 일을 계기로 사이가 몹시 틀어진 모양이었어요. 집에 와서는 그 동료 욕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는 상사들에게 잘 굽신거린다며 그러지 못하는 자기가 불리하다는 말도 많이 했죠. 남편은 그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고 그 동료 때문에라도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죠. 한참 키워야 할 어린 아이가 있고 저는 한 달에 몇십만 원 버는 파트타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불쑥 회사라도 그만둬버리면 생활은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좀 전부터 감정적이고 욱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동료 욕을 같이 하면서 남편을 위로했고 더불어 회사는 함부로 그만두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정 힘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면서 이직 준비를 하라고 했죠. 남편은 이직 준비가 쉬운 게 아니라며 짜증을 냈고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이 생겼죠. 그 동료와 회사에서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들이 다 그 동료 편을 드니까 남편은 욱하는 마음으로 폭언까지 내뱉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써두었던 사직서까지 던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마무리였죠.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어차피 같은 직군으로 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이직 준비하고 좋게 끝내는 게 남편에게도 좋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 난리를 치고 욕까지 하면서 안 좋게 그만두면 그 업계도 거기서 거긴데 나중에라도 남편의 이직이 쉬울 리가 없잖아요. 최악의 술을 두고 회사를 때려친 남편이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오죽하면 그랬을까 생각하며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한 가족이고 부부인데 내가 남편을 이해 못하면 누가 이해해 주겠나요? 어쨌든 그렇게 남편은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도 내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분간은 푹 좀 쉬고 천천히 일자리는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재충전의 시간을 좀 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몇 달이 지나도록 이력서 한 장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취업을 당장 안 할 거면 아이라도 전적으로 봐주어야 제가 파트타임 시간을 더 늘려볼 건데 그것도 안 하는 겁니다. 한숨만 푹푹 내쉬며 의기소침한 얼굴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시간을 죽이는데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저도 참 힘들었죠. 그 와중에 저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도 깨서 생활비를 쓰고 모자란 건 친정의 손도 벌리고 그러면서 아등바등 지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리 메꾸고 저리 메꾸면서 생활비를 다 감당을 하다 보니 남편도 급하거나 힘든 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편은 그 후로도 한참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집에서 지냈죠. 여보, 이력서라도 한번 넣어보지.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 재준이도 계속 크는데. 자신감이 없다 이제. 진짜 다 지겹고. 알겠는데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아니면 내가 일할 테니까 아예 재준이를 전담해서 당신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툭하면 술 마시고. 잔소리 좀 하지 마. 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이게 괴롭히는 걸로 보여? 진짜 안팎으로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로워. 나라고 좋겠어? 가장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고 있는 내 속은 오죽하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력서라도 좀 내서. 그게 안 된다고. 그 새끼가 얼마나 마당말인데. 여기 바닥도 거기서 거기고 인맥 중요한데 그 자식이랑 그렇게 싸우고 나오는 바람에 어차피 그쪽으로는 취업하기도 힘들다고. 저는 속으로 그러게 누가 그렇게 싸우고 그만두라고 했느냐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은 보나마나 취업이 안 될 거라면서 자기는 이제 뭐 먹고 사냐고 신세한탄만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저도 너무 지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좀 막막했습니다.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에 고향에 있는 사촌 오빠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이모부가 동네 유지였고 사촌 오빠도 고향에서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친하게 지내기도 했기에 저한테는 친오빠나 다름없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빠에게 얘기를 했는데 오빠가 고향으로 내려올 생각이 있으면 자리를 좀 알아봐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제 고향으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기도 해서 오빠에게 말이라도 고맙다고 한번 물어보겠다고만 했는데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웬걸 엄청 흔쾌히 내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여기 남아있고 싶지도 않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형님이 자리만 알아봐 주시면 당장 정리하고 내려가자고 하는 겁니다. 때마침 살던 집 전세 기간도 만료되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오빠에게 부탁을 했고 오빠는 제 남편이 할 만한 영업직 쪽으로 주변에 수소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는데 지역 영업소의 경력직으로 영업사원 자리가 필요하다며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오빠, 알아봐줘서 너무 고마워. 어떻게 알아본 자리야? 새언니랑 거기 소장이랑 친하거든. 새언니랑? 거기 소장이 여자야. 우리 와이프 학교 선배.
내가 조서방 자리 찾아주려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새언니가 물어봤나 봐. 마침 영업사원 한 명이 그만둬서 새로 구해야 하는데 조서방 이력 듣더니 원하면 면접 보러 오라고 했다더라고. 그랬구나. 새언니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 소장님한테도 너무 감사하네. 내가 다음에 거하게 밥 한번 쏠게. 아이고 됐네요. 밥은 무슨. 일단 면접은 와보라고 했으니까 조서방한테 물어나 봐. 고마워 오빠. 남편이 했던 분야랑은 조금 다르긴 해도 크게 다른 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은 공부를 좀 하면 될 것 같았고 페이나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의기소침해지고 아무 의욕이 없어 보였던 남편이지만 막상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 사는 곳까지 옮겨가며 갈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남편은 그 영업소에 면접을 보고 왔는데 그 여자 소장님이 시원시원하고 쿨해서 괜찮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보다는 10살 정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사는 곳을 정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기분 좋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사촌들도 다 있고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새롭게 살 집도 지인들 도움 덕에 수월하게 구했죠. 고향으로 가게 되니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고 앞으로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부푼 마음을 안고 제 고향으로 온 가족이 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영업소에 바로 취업을 했고 저는 원래는 빵집으로 취업을 다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저한테 창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과도 상의를 많이 했는데 남편도 제가 창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의 도움과 대출을 받아 저만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꼭 잘해보고 싶었기에 준비도 많이 하고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아가며 정성스럽게 가게를 오픈했죠. 열심히 일했고 입소문도 잘 나서 초반부터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남편 역시 아무 문제 없이 그 영업소를 잘 다녔어요. 전 직장 그만두고 술만 마시고 힘들어했었는데 이제 활기차게 준비해서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제 빵집도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되어가고 있었고요. 아, 내려오길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게 되었구나 그렇게 믿었고 행복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친척들이나 지인들하고도 종종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일하는 영업소의 지점장님도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그 지점장의 이름은 성유미였고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소개해줬던 사촌 오빠의 새언니가 한번 자리를 마련했고 저도 감사한 마음에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죠.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듣던 것처럼 성격이 화통하고 시원시원했습니다. 조대리 와이프 이쁘네. 손끝도 야무지고. 조대리가 일만 마치면 그렇게 집으로 달려가더니 이유가 있었네. 조대리, 와이프한테 잘하세요. 와이프한테 잘하는 남자가 제일 멋진 남자인 겁니다. 알았어요? 아, 그럼요, 지점장님. 자, 한잔해요. 예, 감사합니다. 지점장님도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나는 작은 잔 말고요. 요 글라스로 줘요. 작은 건 감질나서 못 마시겠어. 나도 영업바닥에서 오래 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지간한 남자들 술로는 내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지. 남편도 열심히 웃으며 비위를 맞추더라고요. 그 지점장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저런 호탕한 성격이니 남자들도 다 제치고 영업소 지점장까지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남편 취업까지 시켜준 사람이니 고마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냥 좋은 감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자의 행동이 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영업소 회식에 저까지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식을 한다고 전화가 왔고 저는 마침 빵집 마감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지점장이 전화를 바꿔봤더니 시연 씨? 네, 지점장님. 빵집 끝났어요? 네. 잘 됐네. 그럼 여기로 와요. 우리 회식하는 자리. 시영 씨 빵집하고 가까워요. 저는 좀 쉬고 싶기도 했기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남편 회사 상사기도 하니까 거절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감하고 있어서 마감 다 하고 갈게요. 그래요. 그렇게 저는 마감을 끝내고 아이를 봐주는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장이 말한 회식 장소로 가게 되었어요. 지역 영업소다 보니 직원들 인원을 다 합쳐도 10명 정도였습니다. 사무실 여직원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남자 직원이었죠. 그런데 뻘쭘한 기분으로 도착을 해서 지켜보니 벌써부터 꽤나 술을 먹은 분위기더라고요. 회사 회식인데 내가 여기 와도 되나 싶기도 했지만 또 오라고 했는데 안 가는 것도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색한 기분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 지점장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왁자지껄한 회식 분위기에 제가 온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일단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둘이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술을 따라준다는 핑계로 어깨를 감싸거나 장난이라며 제 남편의 허벅지를 툭툭 치고 몸을 기대는 등 도를 넘는 스킨십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쾌감을 느꼈죠. 그런데 남편도 그런 지점장의 행동에 불편한 게 아니라 즐기는 것 같은 겁니다. 물론 사회생활이라 참는 걸 수도 있었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오히려 짠했죠. 저는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 나왔습니다. 저한테도 오라고 하긴 했지만 안 가도 상관은 없었는지 별다른 연락도 없었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지점장 너무 손버릇이 안 좋은데 싶기도 하고 남편이 저런 걸 다 참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이나 불편한 마음으로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고 남편은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만취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보니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어제 회식 자리 갔었는데. 진짜 왔었어? 진짜 왔냐니, 오라며. 그거야 그냥 하는 소리였는데. 근데 안 들어온 거야? 멀리서 보고 그냥 갔어. 근데 평소에도 지점장님이 회식할 때 그렇게 해? 뭘? 내가 봤는데 당신 허벅지 만지고 몸기대고 그러던데 장난이라기엔 너무 심하잖아. 당신 괜찮아? 그런데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더라고요. 회식이고 단합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친하게 구는 거지 뭐. 친하게 지낸다고 몸을 그렇게 터치해도 돼? 부하 직원 몸을?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보고 어이없다는 듯 비웃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굴어? 회식이 다 그렇지 뭐. 다 그렇다니. 그러면 지점장님이 당신 몸 터치하고 그러는 게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오버 좀 하지 마. 무슨 터치야. 그냥 친해서 술자리에서 장난 좀 치는 거 가지고.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도 아니면서 왜 그래? 나도 회사 생활 오래 했었지만 요즘 그렇게 하면 성희롱으로 신고당해. 무슨 성희로. 진짜 미치겠다. 제발 부탁인데 오바 좀 하지 마.
그리고 나 바빠.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하면서 그냥 자리를 떠버리더라고요. 남편의 반응이 황당했습니다. 어제 지점장님이 그렇게 만지고 기대고 스킨십을 했을 때 남편도 불쾌하지만 참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전혀 불쾌하지도 않았고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도 똑같이 그런 스킨십을 즐기고 있었던 거고 저보고 오히려 왜 오버하느냐고 하는 상황인 거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여자 직장 상사가 몸 밀착하면서 허벅지 터치하고 그러는 걸 직접 봤는데 사회생활 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와이프가 어디 있겠나요? 아무렇지 않아 하며 도리어 저에게 뭐라고 하는 남편의 태도에 제 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그 스킨십이나 분위기는 보통 친밀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술을 먹었고 회식 자리라지만 회사 사람이랑 누가 그렇게 하나요? 뭔가 속에서 그 둘의 관계에 대해 어떤 의심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 일자리를 소개해준 친척 오빠가 잘 다니냐고 빵집에 놀러 왔었고 저는 고민하다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역시 웃으며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아유, 시연아. 너도 회사 생활 해봤으면서 왜 그래? 영업하는 사람들 원래 털털하고 스스럼 없고 그렇잖아. 그리고 그 지점장이 원래 스타일이 그래. 너도 성격 봐서 알지만 화통하고 거리낌 없고 그런 성격이야. 여자 대장부. 남자든 여자든 안 가리고 스킨십도 좀 하는데 딴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조서방이 일 열심히 하니까 예뻐해서 격려해주는 것 뿐일 거야. 오빠도 저렇게 말하기에 저도 더 이상은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와이프인 제가 그 이상한 느낌을 받았음에도 사회생활 아니냐 그런 것도 이해 못해주냐는 말에 도저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촌 오빠가 그 얘기를 새언니에게 한 모양이고 새언니가 그 지점장에게 전달을 또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신경 쓰니 조심하라고요. 그런데 그 지점장이 저한테 직접 전화까지 해서는 가르치듯 말하는 겁니다. 시연 씨, 바빠요?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어쩐 일이세요? 나 성희한테 들었어. 그때 회식 자리 왔다가 그냥 갔다며. 성희는 제 새언니 이름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곤란하고 아차 싶더라고요. 예. 성희한테 대강 들었는데 좀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더만. 오해라기보다 저는 쩔쩔매는 기분으로 변명을 했죠. 내가 지점장이기 전에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남편 너무 잡돌이 하지 마. 남자들은 잡으면 미꾸라지처럼 더 빠져나가는 법이야.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 보기엔 별로 좋지 않아. 시연 씨가 남편 길을 팍팍 살려줘야지.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면서? 들어보니 시연 씨도 전에 조대리랑 같은 회사 다녔다며. 사회생활 좀 해봤으니 알 거 아냐. 남편 사회생활 성공하는 거 그게 다 아내 몫이야. 쓸데없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직원들 동료차 친하게 지내는 건데 그런 오해 기분 나쁘고. 그 말에 저는 너무 곤혹스러운 기분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연거푸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라 여기고 이만 끊을게요. 그러고 전화를 끊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제 딴에는 고민하다가 얘기한 건데 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자기 와이프한테 전한 사촌 오빠에게도 화가 나고 또 아무리 자기가 남편 상사면 상사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 드는 건 좀 오버 아닌가요? 너무 불쾌한데 또 한편으론 내 오해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 여자의 당당한 태도에 저조차도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거실에서 남편은 축구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갔고 저는 아이 재우고 나와서 소파에 앉았죠.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떠오른 메시지 알림 보낸 사람은 지점장님이었지만 내용은 전혀 업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힘들었지? 푹 쉬어. 저는 그 글자를 보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다시 확인하려 하자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가 황급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뭐야 방금? 성유미 지점장한테 문자 온 것 같은데? 무슨 스팸 문자야. 잘못 봤어. 뭘 잘못 봐. 이리 줘봐. 남의 폰을 왜 달래? 의부증이야? 라며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그의 당황한 얼굴, 허둥대는 손짓,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 남편하고 그 여자하고 무슨 사이가 맞구나라는 걸요. 저는 그날 더 이상은 폰을 달라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안 줄 게 뻔했고 이미 지운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일단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어떻게 하면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고심했죠.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속만 끓이던 어느 날 도시 외곽에서 음식점을 하는 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연아, 너 지금 어디야? 가게야? 야, 너네 남편 우리 매장 왔다? 아, 진짜? 외근 갔나 보네. 근데 어떤 여자랑 앉아있는데 둘이 좀 이상해. 그 순간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여자? 혹시 좀 나이 많은 여자? 맞아. 너 알아? 둘이서 어쩌고 있는데? 서로 떠먹여주고 얼굴에 묻은 거 닦아주고 난리도 아닌데 저 여자 도대체 누구야? 그 순간 이것들 봐라 싶더라고요. 딱 걸렸다 싶었죠. 저는 친구에게 간단하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다 더 분노하더니 저를 위해 저것들이 식사하고 어디 가는지 미행을 해주겠대요. 네 식당은 어쩌냐니까 직원들 있어서 상관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부탁 좀 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가게 문을 닫고 풀악셀로 친구 가게 쪽으로 달려갔죠. 그 사이에 그것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갔다고 했고 친구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미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미친! 네 남편 차 무인텔로 들어가! 그 순간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더라고요. 이것들이 진짜 너무 열받는 겁니다. 사회생활일 뿐이라고 그런 것도 이해 못하느냐 할 땐 언제고 업무 시간에 외곽 지역으로 나와서 밥 먹고 무인텔까지?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친구는 그 무인텔 상호를 알려주었고 저는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무인텔 앞에서 친구와 만났는데 좀 곤란한 게 있었어요. 일단 모텔과 다르게 무인텔은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객실마다 개인 차고가 달려있고 셔터가 내려가 있어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저는 친구랑 이거 어쩌냐고 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늘 조금 창피하고 말지 이대로 저것들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오늘 여기서 현장 잡고 끝장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제 친척들과 친구들,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향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촌 오빠에게도 역시나 걸었고요. 오빠, 나 시연이야. 조서방이 그 지점장 여자하고 무인텔 들어갔고 그 앞이거든? 뭐라고? 진짜 바람을 피고 있었단 말이야? 나 이거 현장 잡아야 되는데 오빠 괜찮으면 와줄 수 있어? 알았어. 어디로 가면 돼? 그렇게 사촌 오빠는 다른 친척도 같이 데리고 왔고 제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 와주었습니다. 무려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인텔 인근으로 와주었던 거죠. 제일 먼저 도착한 친척 오빠는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면서 분노에 찼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작전을 짰습니다.
출입구가 2개인 무인텔이었기에 정문과 후문, 출입구에서 지키자고 했어요. 근데 CCTV가 있으니 CCTV가 안 찍힐 사각지대에 차를 댔죠. 왜냐면 모텔 이용도 안 하는데 거기 있으면 모텔 사장이 와서 뭐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서로 연락하면서 기다리는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지났을까 잠시 후 남편의 익숙한 SUV 차량이 나왔습니다. 딱 걸렸다 싶었고 제가 저 차야 외치는 순간 운전석에 있던 제 친구가 그 차 앞을 확 막아버렸죠. 남편 차도 급제동을 했고 친구는 후문에 있던 사촌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이리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그 모든 현장을 동영상을 찍어주었죠. 저는 분기탱천한 기분으로 차에서 내려 남편 차로 달려갔습니다. 가다 보니 남편의 질겁한 표정이 보이고 조수석에 있는 성유미 그 여자도 경악을 했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차 문을 열었는데 그 여자가 동시에 열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차 문을 확 열고 남편을 차 밖으로 떠밀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뛰쳐와 조수석에 있던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죠. 그 여자는 바닥에 넘어졌고 저는 그 여자 멱살 잡고 제 차로 끌고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같이요. 그 여자는 왜 이러느냐 고함 지르고 욕하고 난리였는데 저도 눈이 돌아 있었어요. 제 차에 강제로 태우고 저도 욕을 퍼부었죠. 이년아, 네가 말하는 사회생활이 이거냐. 남편의 자식도 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년이 10살 어린 후배 직원하고 이러고 싶더냐고. 진짜 할 수 있는 쌍욕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그 여자 잡고 있고요. 그 여자는 그 와중에 놓으라고 경찰에 신고하니 뭐니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 머리채 잡고 그랬어요. 다 필요 없고 니네 집으로 가자고. 네 남편하고 네 딸내미 앞에서 어디 얘기해보자고. 사촌 오빠도 왔는데 새언니한테 물어보면 니네 집 어딘지 다 얘기해줄 거라고요. 남편의 자식 얘기 나오니 그 여자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군요. 저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년 똑바로 잡으라고 지금 네 집으로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 그때부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연씨, 한 번만 봐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진짜 한 번만 봐줘요. 내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남편 사회생활 방해하지 말라더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니네 집 가자고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친척 오빠가 남편 멱살 잡고 있고 잡돌이를 하고 있었죠. 그 여자가 끝까지 자기 집 얘기를 안 했고 사촌 오빠가 새언니에게 전화해서 집 주소 알아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와중에 자기 남편 집에 없다, 집에 가봤자다 난린데 저는 있든 없든 일단 니네 집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가서 너네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요. 저도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여자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인진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 여자를 질질 끌고 갔는데 집에 남편하고 그 여자 딸하고 마침 다 있더라고요. 저는 문 열라고 했고 제가 난데없이 그 여자 멱살 잡고 들어오니까 그 여자 남편도 경악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저희더러 무슨 짓이냐고 당신들 뭐냐고 고함을 질렀고 제가 그랬죠. 내 남편하고 인연하고 무인텔 갔다 나오는 거 현장에서 잡고 데리고 왔다고요. 그 말에 남편도 당황하고 방에서 나온 그 여자 딸도 경악을 하더라고요. 성유미 남편이 진짜냐고 물었고 성유미는 거짓 얼굴로 눈치만 보고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성유미한테 이거 다 찍었고 회사에도 알릴 거라고 했습니다. 영업시간에 일은 안 하고 잘하는 짓이라고. 그리고 어디 남의 남편하고 무인텔 버젓이 다니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사회생활이니 뭐니 훈계질이냐고. 진짜 머리끄덩이 다 뽑아놓고 싶은데 참는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제 성질을 톡톡히 본 성유미는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더라고요. 저는 상가소송 갈 거니까 딱 기다리라고 하고 나갔죠. 그 뒤로 그 여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아주 뻔뻔하더라고요. 저도 고소를 당했지만 저 역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 고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빌기는커녕 일을 크게 키웠다느니 개소리를 퍼붓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 역시도 상간소송과 더불어 바로 이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쌈박질이나 하고 가장 노릇도 못하고 집에서 빌빌거리던 거 그래도 가족이고 남편이라고 일자리 알아봐주고 격려해주고 안쓰럽게 여기고 했더니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저도 만정이 다 떨어진 거죠. 그 동네와 영업소에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지점장과 직원이 바람이 나서 무인텔에서 아내와 친척들에게 군대처럼 포위당했다는 소문이요. 저는 그 회사 본사에도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 와중에 그 여자가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젊은 남직원들하고 그런 내용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개망신을 당하고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역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쫓아냈고 남편은 한동안은 큰 소리치며 난리를 쳤지만 나중에는 아차 싶었는지 제 빵집으로 찾아와 빌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하자고요. 아들한테 별로 관심도 없었던 주제에 이럴 때만 저희 아들 얘기하니 더 가증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와서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여자가 상사였기에 맞춰주려고 한 거고 자기도 피해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큰 피해를 입었으면 그 여자 상대로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그 여자를 신고했다가 그 여자도 난리가 났죠. 둘이서 좋다고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그 여자를 신고했으니까요. 그 일로 둘이서 개판으로 싸우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를 신고하든 말든 저는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기에 계속 이혼도 진행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합의하에 소송 취하하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이혼까지 당한 채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끝을 낸 거죠. 저는 남아서 제 빵집을 더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들썩거릴 정도였던 그 사건 때문에 저도 한동안 힘들었죠. 어쨌든 저한테도 개망신인 일이니까요. 하지만 창피한 것보다 그때 제가 원하는 대로 속풀이한 게 더 시원하더라고요. 가끔 손님들이 제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사냐고요. 솔직히 모르기도 하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낸 흉터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그 일로 그 인간들은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지들 눈에는 더한 것이 흐른다는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달았겠죠. 그 지옥 같았던 무인텔 앞에서 제가 만약 혼자였다면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전화 한 통에 망설임 없이 달려와준 사람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고 제 편이 되어 함께 분노해준 그 사람들에게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해요. 혹시 지금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홀로 아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만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손을 내밀 용기만 있다면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분명히 곁에 있습니다. 부디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저처럼요. 제 길고 굳었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아이 문제로 많이 힘들었던 30대 동아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2년 연애 끝에 축복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 신혼 초부터 임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저희 부부의 소망이었죠.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동시에 저희를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처음 1년은 그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봤는데 둘 다 난임의 별다른 원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유 없는 난임이 저희 부부의 케이스였던 거죠. 결국 저희는 난임병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배에 주사를 놓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온몸이 붓고 속이 메스꺼운 호르몬 약의 부작용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몸도 멘탈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몸 힘든 것보다 마음 힘든 게 참 괴로웠습니다. 뭔가를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잘 안 되면 그 자괴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SNS에는 결혼한 친구들의 아기 사진이 넘쳐났고 명절이면 친척들의 애는 아직이니? 라는 무심한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걷다 임산부만 봐도 유모차만 봐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정도였죠. 다른 사람들에겐 잘 찾아와주는 아이가 왜 나에게만은 이토록 힘든 걸까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시술도 잦은 실패가 되었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좀 쉴 것을 권고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제 건강을 위해 당분간 임신 시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속의 우울감은 쉬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시동생이 깜짝 발표를 한 거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 다 놀랐죠. 왜냐면 시동생은 일 때문에 늘 바쁘기도 했고 또 별로 결혼 생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시동생은 대기업에 다니고 성격도 싹싹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활발해 보이는 것과 달리 여자 관계에서는 좀 쑥맥인 것 같았어요. 워낙 괜찮은 사람이다 보니 저도 제 주변의 친한 동생을 소개해 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해외를 수시로 나가야 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안 맞아서 미처 소개팅을 못 해주고 있었던 건데 그런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려는 여자는 현주라는 이름이고 직업은 플로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떤 여자인지 좀 더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시동생은 그냥 다음에 만나서 직접 보시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기 어머니 아버지 현주의 조건 같은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좋게 봐주세요. 실은 현주가 제 애를 임신했거든요. 그 말에 시부모님도 놀라시고 저희 부부도 놀랐죠. 시부모님은 어떻게 만난 여자냐고 물으셨고 시동생은 소개로 만났고 좋은 마음으로 만나다가 아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애 기간은 4개월도 안 된다고 했죠.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시동생은 책임을 지고 싶어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일단 데리고 오라고 한번 보자고 하셨어요. 시동생의 혼전 임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심정이 좀 복잡미묘하더라고요. 지난 6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동생네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다고 하니 솔직한 말로 부러운 마음과 함께 서글픈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굴도 모르는 현주 씨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던 게요. 저희 시부모님도 빨리 손주를 얻고 싶어 하셨고 은근하게 저한테 압박을 하셨거든요. 아이는 아직이냐 하시면서요. 제가 당분간은 임신 준비하는 거 쉬겠다고 했을 때도 너무 아쉬워하셨죠. 그런데 시동생네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그런 압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예비 동서에게 좋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하여튼 그 가족 전체 상견례를 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시동생, 그리고 저희 부부가 나갔고 예비 동선에는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현주의 어린 사촌 여동생이라며 7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같이 왔습니다. 예비 동선의 부모님 말로는 친척 아이인데 사정이 있어서 예비 동선의 부모님이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표정이 어둡고 인사도 거의 안 하고 식사 시간 내내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동선의 부모님은 1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사신다고 했고 농사를 지으신다고 했어요. 예비 동선은 예쁘고 새침대기 같은 느낌인데 예비 동선의 부모님은 말투나 행동도 그렇고 좀 투박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상견례를 하는데 예비 동선의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큰댁은 결혼하신 지 꽤 되셨다고 들었는데 아이는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걸 좋아한다고는 하던데 그래서 없는 건가? 그 말에 제가 어색하게 웃었죠. 아, 네. 저희는 아직 안 생겨서요. 서둘러야지. 여자는 나이 들수록 아이 안 생기고 힘든데. 그 모습에 예비 동서가 자기 엄마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해요. 형님네 6년째 아기 안 생겨서 힘들어하신단 말이야. 그런 얘기는 실례예요. 아, 내가 몰라서 그랬지. 아, 나이가 몇이요? 36입니다. 아유, 좀 많네. 빨리 가지긴 해야겠다. 근데 관리를 워낙 잘해서 보기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냥 겉보기엔 우리 현주랑 비슷해 보여. 라고 하시는데 나름 칭찬이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워졌지만 잘 모르고 하신 얘기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죠. 어쨌든 그 시동생네는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다가 시동생네와 다시 본 일이 있었는데요. 예비 동서가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제가 먼저 아이 가져서 섭섭하신 건 아니죠? 그 말에 저도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동서. 그런 생각 안 해. 세영 씨한테 들으니까 형님이 아이 엄청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생겨서 좀 죄송하고 눈치도 보이고 그러네요. 눈치를 왜 봐? 제 입장에선 좀 그래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눈치를 준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예비 동서는 눈치가 보인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 어머님, 아버님 다 손주 원하시는데 동서가 가져줘서 오히려 내가 부담도 덜고 얼마나 고마운데. 정말요? 저한테 고마우세요? 그럼. 하긴 제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형님이 좀 덜 부담스러우시긴 하겠네요. 저는 동서가 눈치 보인다고 하고 미안해하니까 괜찮다며 동서를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형님 짐을 덜어드린 셈이네요. 라는데 그 눈치 없는 소리에 좀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동서는 진심으로 제가 못한 임신을 자기가 했다고 유세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제가 오랫동안 임신을 못했기에 동서 뱃속의 아이가 누구보다 중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동서에게 그야말로 우쭈쭈 온갖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사실 조건만 보자면 동서 조건이 저희 시동생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데도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동서를 엄청 아끼셨죠. 그러자 동서는 그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서가 제가 들고 온 가방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형님, 이 가방 어디서 샀어요?
진짜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 아, 이거 전에 유럽 신혼여행 갔을 때 산 거야. 예쁘지? 나도 이거 좋아해서 아껴서 들어. 이거 한국에선 못 구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와, 나도 이거 갖고 싶다. 이제 안 팔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동서는 그날 제 가방을 한참이나 보는 겁니다. 자기가 딱 원하는 디자인, 브랜드, 크기라면서요. 그 눈빛이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성현아, 현주가 네 가방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 계속 그 얘기하고 갖고 싶다고 하고. 네? 제 가방을요? 내가 다른 가방 사준다고 하는데도 그 가방이 꼭 갖고 싶다고. 저기 성현이 네가 그 가방 둘째 주면 안 되겠니? 신혼여행 때 산 거면 한 6년 쓴 거잖아. 그거 주고 내가 너 마음에 드는 명품 가방 새로 하나 사주마. 아, 어머님, 그건 좀. 저도 이 가방 엄청 좋아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동서 줘라. 그 가방 너무 좋아서 계속 찾아다녔다는데 없대. 내가 새 가방 하나 사줄게. 어이가 없었죠. 무슨 3-4살 애도 아니고 남의 물건 갖고 싶다고 전할 린가요? 그런데 그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가방 하나로 제가 못 준다고 버티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이 가진 둘째 동서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고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방을 동서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 줬어야 되는데 그때 저도 자존감이 바닥나 있는 상태여서 그랬는지 그냥 주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건 정작 제가 가방을 줬는데 그거 몇 번 들지도 않고 나중에는 거의 매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한참 나중에야 돌려받았지만요. 그리고 그 뒤로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바쁘시고 사는 거리도 조금 멀었거든요. 반면 저희 집과 시동생네는 10분 정도 거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동생은 해외 출장이 정말 잦은 직군이거든요. 한번 갔다 하면 일주일, 보름은 예사입니다. 그런데 동서가 운전을 못한다며 저한테 운전을 부탁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다면서요. 택시 타고 다녀도 되는데 자기는 택시가 불편하대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한가요? 그 김에 저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죠. 산부인과 갈 때마다 운전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어머님을 통해서 부탁을 한 거죠. 어머님은 저에게 성현아, 네가 현주 좀 도와줘라. 집도 가깝고 또 집에서 일하는 거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잖니. 내가 해주고 싶어도 거리가 멀고 나도 워낙 바쁘고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다 하니까 임신 기간 동안만 네가 수고 좀 해줘.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거 듣고 화가 나서 그걸 왜 저를 시키냐고도 따졌는데 제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동서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저도 좀 바보 같은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해주자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운전기사를 자처했어요. 오래 걸릴 땐 병원에서 두어 시간 동안 같이 기다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현타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해주자며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9시쯤 동서가 연락이 와서 뱃속의 아이가 자두가 너무 먹고 싶어 한다고 마트에서 자두 좀 사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기가 막혔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재수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밤중에 자두 사들고 남편이랑 같이 동선에 간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좋게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재수씨, 임신해서 먹고 싶은 거 많은 것도 너무 이해하고 또 세영이가 없으니까 부탁할 곳이 없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이 사람한테 이런 거 부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음 저한테 차라리 카톡하세요. 그러면 제가 문 앞에 갖다 놓고 갈 테니까. 남편의 말에 예비 동서는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어머님한테 일러 바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현주 걔가 지금 남편도 해외에 가 있고 하는데 형네로서 좀 도와주면 안 되느냐고 뭘 그렇게 각박하게 구느냐 뭐라고 하셨다더군요. 하여튼 정말 별 유세는 다 떨었습니다. 저한테도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뭐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저를 부려먹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애 낳기까지만 봐주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도 막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마지막 검진이 있다고 또 차를 태워달래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동서네로 갔는데 동서 어머님도 올라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동서 어머님에게도 인사를 하고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동서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아유, 고생이 많네요. 우리 딸 때문에.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웃었는데 동서 어머님은 갑자기 동서를 흘겨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년아. 엄살 좀 작작 부려. 택시 타고 다니면 되지. 무슨 형님까지 오라가라 부려먹고 지랄이야. 아주 유세 떠는 데는 뭐가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인 건 알지만 갑자기 동서더러 인연 전연하면서 욕을 하시길래 화들짝 놀랐죠. 동서도 준비하다 말고 나와서 자기 엄마를 노려보더라고요. 아, 왜 욕하고 난린데? 너 하는 짓 보면 아주 유난스러워서 그렇다. 아, 엄마, 그럴 거면 집에 내려가. 네가 오라며. 하면서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동서랑 동서 어머님은 평소에 저렇게 대화를 하는구나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동서가 막 자기 엄마한테 짜증을 내더니 갑자기 미간을 확 찌푸리는 겁니다. 아, 잠깐만. 나 배 아파. 아, 똥 싸. 아, 똥배 아니고. 잠깐만. 진짜 배 아파. 엄마 때문이잖아. 하면서 미간을 찌푸리고 휘청거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동서를 부축했죠. 그런데 동서가 저를 확 밀치는 거예요. 아, 형님, 이러고 있지 말고 내려가서 시동 거세요. 바로 병원 가야 되니까. 아, 뭐 하세요? 빨리요. 그러면서 짜증을 확 내는 겁니다. 갑자기 진통이 와서 놀란 건 알겠지만 저를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이 저렇게 말하길래 저도 좀 황당했죠.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급하게 내려가서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잠시 후 동서 엄마가 동서를 부축하고 엉거주춤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아이를 낳게 된 것 같았어요. 동서 하는 말이 새벽부터 조금씩 배가 아프긴 했는데 요즘 들어 아팠다 안 아팠다 하길래 진통인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만 대기실에 누워 있었고 중간중간 간호사가 들어가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는지 확인을 했어요. 아직 자궁문이 안 열렸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계셨고 시동생도 해외에서 돌아오려면 이틀 정도 남았기에 제가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동서는 아프다고 온갖 색 난리를 쳤고 저는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벼랑간 저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아파 죽겠네. 형님 뭐 하세요? 물 좀 떠오세요. 물? 미안. 그렇게 제가 물을 떠왔습니다. 찬물을 떠오시면 어떡해요? 임산부한테 더운 물이랑 섞어서 오세요. 그러질 않나. 자기 화장실 가야 되는데 부축해달라고 하질 않나. 온갖 짜증을 다 내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동서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걱정돼서 그랬죠. 동서 너무 많이 아파? 간호사 부를까?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제 말에 동서가 애 낳아야 되니까 당연히 아프죠. 진짜 애 낳아본 적도 없으니까 뭘 알아. 도움이 안 되네. 하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도 너무 열받았죠. 지 옆에서 도와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한테 저게 무슨 말버릇인가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동서가 저한테 평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는데 그걸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일부러 화풀이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났지만 출산임박 임산부한테 뭐라고 하겠나요?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없으니 남편에게 일단 오라고 해놨어요. 동서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병원이 떠나가라 생 난리를 치는데 동서 엄마가 저더러 자기가 있으면 되니까 저보고는 그냥 나가 있던지 집에 가셔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 난리 떠는 그 꼴을 보기 싫었고 잠깐 나가서 마실 거라도 사오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바로 출산할 것 같지도 않아서요. 그런데 나가려는 참에 보니 남편이 마침 병원에 와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과 함께 병실로 다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남편과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엄마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닌 짜증으로 가득 차서 동서에게 그러시더군요. 이년아, 작작 좀 해. 처음 낳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유난은 이렇게 떨어. 저번에는 잘만 낳았으면서. 엄마,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 누가 듣는다고. 남편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죠. 그의 눈에도 제 눈과 같은 거대한 의문과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낳는 게 아니라니? 남편과 저는 당황하면서 일단 다시 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일단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 후 동서는 아이를 낳았고 시동생 세영이도 며칠 뒤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말에 대해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동서 어머니가 처음 낳는 것도 아니면서라고 하셨잖아. 그게 뭔 말이야? 동서가 아이를 낳아봤다는 거야? 나도 이상해. 세영이한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데 만약 정말 재수씨가 과거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어디 있다는 거야? 그리고 분명 초혼이라고 했는데 무슨 아이를 낳았다는 건지. 안 되겠다. 세영이한테 얘기해야겠어. 결국 남편은 고민하다가 시동생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저와 함께 들었던 동서 어머니의 충격적인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죠. 시동생은 처음에는 설마 장모님이 그냥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겠지라며 애써 부정하는 듯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심겨진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동생은 개인적으로 무언가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의 사촌동생이라고 했던 그 9살짜리 딸이 사실은 동서의 딸이었다는 것을요. 동서는 20살에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 어떤 남자와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사실 유부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유부남 아내한테 들켜서 한바탕 난리 나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자신의 딸을 사촌동생으로 속였고 동선의 부모님이 딸을 키우신대요. 그 후로도 동서는 모든 것을 속이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번 할 뻔했다가 파토가 났고 그 후로 저희 시동생을 만난 거였습니다. 과거는 완벽하게 다 속인 채로요. 이건 시동생 포함 모두를 기만한 것이었죠. 시동생은 이 일로 뒤집어지고 시부모님도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어떻게 과거에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나요? 그것도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사실 제대로 된 결혼도 아니죠. 상대 남자가 유부남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들통났고 그 와중에 동서는 유부남인지 몰랐다. 자기도 속아서 아이까지 낳고 산 거다라고 억울해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도 말이죠. 시부모님은 설마 하는 마음에 갓 태어난 아이도 친자검사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지 그 아이는 시동생 아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도저히 동서를 용서 못하겠는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제 핏줄이니
제가 평생 책임질 거예요. 하지만 저 여자와는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그렇게 하라며 아이는 시부모님이 키워준다고 하셨어요. 그 둘은 옥신각신 많은 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 일로 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동서는 그 와중에 자기 엄마를 원망하면서 엄마 때문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속이고 살면 되는데 자기 엄마 때문에 다 들통났다고 하는데 와, 진짜 양심도 없는 인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태연하게 사촌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것만 봐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시동생과 시부모님께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이미 끝이었습니다. 동서는 비참하게 쫓겨났죠. 하여튼 그 맘때 정말 엄청난 폭풍이 저희 집에 휘몰아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생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그런데 그 몸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몸살인가 싶어서 약을 먹으려다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세상에 두 줄이 뜨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놀라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임신이었던 겁니다. 그토록 바랄 땐 안 되던 임신이 그 정신없는 틈에 된 거죠. 마치 저에게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요. 임신은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잘 된다더니 그게 이런 거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이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어쨌든 시동생네는 이혼 준비로 한바탕 난리였고 저는 조용히 뱃속의 아이를 잘 지키며 남편과 조용히 축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을 휩쓸고 간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고 저는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뱃속에서 아이가 부드럽게 발길질을 할 때마다 저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이것이 꿈은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바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실망감에 제 자신을 탓했고 깊은 우울감 속에서 허우적거렸죠.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기적처럼 아이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동서를 떠올리면 지금은 분노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딸을 사촌동생으로 만드는 위태로운 거짓말을 했었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권력처럼 휘두르며 제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모든 행동은 어쩌면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감추기 위한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진실은 아주 작은 말실수 하나로도 쉽게 드러나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법이죠.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가장 큰 기적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